연준은 하나 더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최대 방법은 뭐냐?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할 만큼 큰 시장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었는데 중국이 그걸 상당히 거절했고 미국의 노선은 바뀐 거죠.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뚜렷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에요. 3조 5천짜리. 3조 5천짜리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달러는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을 여러분이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도 일관되게 시장에 대한 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빅피처가 항상 좀 중요하고요. 큰 것들이 결정돼 있을 때 작은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변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것 아래서 결정해 나가면 돼요. 시장은 언제나 뷰를 가지고 바라보면 좀 더 투자하기가 편하죠.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들과 또 그 다음에 변동성과 그 다음에 정반대 지표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어느 지표를 따라가야 될지, 어느 걸 믿고 의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럴 때는 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힘들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 힘 내에서 자잘한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고용 쇼크가 왔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엄청 큰 쇼크가 될 만한 일이었어요. 악재였죠. 근데 이게 그날 호재가 돼서 미국장 올랐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나스닥은 그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럼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고용 쇼크 이 얘기는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숫자가 23만 5천 명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 70만이 넘었었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 나온 거예요. 이 고용 쇼크는 사실 어떤 거냐면 경제가 실제 좋아지고 있지 않다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는 따라와 줘야 되는데 계속 숫자가 따라오고 있다가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26만에서 59만, 85만, 94만 갔다 이번에 23만 떨어졌어요. 사실 이 정도 3분의 1 토막 나면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였죠. 특히나 이게 델타 확산 때문에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뚜렷했기 때문에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 느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얘를 테이퍼링이 늦게 진행된다라는 호재로 인식하면서 시장은 올랐어요.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어떤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시장의 커다란 그런 빅피처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이렇게 23만 밖에 안 된 이유는 원자재 공급 병복 현상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지표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아시아를 강타했기 때문에 수출 관련돼서 원자재 관련돼서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항을 막 닫아버렸어요. 셧다운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배들이 움직이지 않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원자재 공급 관련된 병목 현상이 실제로 이 당시에 특이했던 건 뭐냐면 구인을 하는 숫자는 역사상 최대라고 할 만큼 높아졌는데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거였죠. 어떤 도대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현재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일자리는 많은데 근로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은 팔 게 있고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업수당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줘서 소득 자체가 낮은 쪽의 그런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일 자체가 이제 없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개 주가, 한 50개 주 중에 30개 이상의 주가 그래서 실직 지원금을 일찍 9월 6일까지 원래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일찍 마감했죠. 한 달, 두 달씩 먼저 닫아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일자리가 6월 달에 종료되거나 7월 달에 종료된 지역들은 종료되고 나면은 지원금이 사라지는 종료 뒤에는 구직 플랫폼에 들어오는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 지원금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뭐 얼기설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그 실직 지원금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적었다는 사실이 뭐 계속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좀 중요해서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난 7월 달에 제가 세미나 때 레리 서머스하고 피터슨 이 연구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레리 서머스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연준 의장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융위기 때 재정정책이 더 강했으면 좋았는데 좀 부족했던 사실에 대해서 나는 똑같이 인정하고, 이번에도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잘 대응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데 나도 상당히 양적 완화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 정책으로 쏟아붓는 돈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필요한 돈의 5배 정도 이상 쏟아붓고 있다. 재정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전에 그 실업수당을 저임금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일했을 때보다도 나가서 일할 때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많을 정도가 돼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레리 서머스가 한 얘기와 앞에 그 팩트를 같이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레리 서머스가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 좋은데 통화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한 것도 좋고 전년도에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한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쏟아붓는 이 재정지원금들, 재정정책 그 금액들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필요한 자금의 5배 이상 된다. 저 옆에 있는 피터슨 연구소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그 인스티튜트니까 아마 아주 저명한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피터슨 연구소가. 근데 저기는 뭐라고 했냐면 더 많아요. 6배 이상 쏟아붓고 있다. 금액으로 말하면 그때 제가 불러드렸어요. 미국은 재정정책으로 각 개인에게 직접 쏟아 넣어준, 요번에 저희도 이제 25만원씩 한 가족, 4인 가족 뭐 10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 돈이 미국은 1600불. 아시아 기준으로 신흥국가 200달러. 그래서 제가 몇 배라고 했죠? 신흥국의 80배를 미국은 직접 현금으로 꼽아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2조 2천, 1조 9천, 9천 이래가지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돈도 있지만 앞에 넣은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자금에 레리 서머스는 5배 이상 왜 쏟아붓는 거냐, 피터스는 6배를 왜 도대체 이렇게 쏟아붓는지 그걸 모르겠다. 너네가 그렇게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죠? 일리가 있는 얘기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태, 구인난이라는 사태를 만들어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일자리로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일을 하러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거를 실행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지는 실제로 그거보다 더
뚜렷하게 어떤 중요한 내용은 페드가 제롬 파월을 위시로 한 연준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으려고 하는지, 앞에서 찍은 거 많이 양적 완화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강력하게 경기를 살리고 셧다운에서 입은 인컴 쇼크를 제어했다는 면에서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은 아직도 미진하다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1200억씩 찍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그 돈은 엄청난 양인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RRP라고 있다 그랬죠. 역의 RP, 역 RP라는 거. 이걸 통해서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다시 연준의 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하루에 1조씩이라고 그랬죠. 물론 하루마다 1조는 아니에요. 이건 1일짜리이기 때문에 1조 달러가 계속 연준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이란 뜻은 아니고 그 정도의 규모의 유동성이 항상 잉여 자금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돈은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돈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1200억씩 연준은 찍어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정 정책은 또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했던 돈보다 더 많이 실업급여를 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이런 일. 고용 쇼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이런 일을 만들어냈어요. 도대체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과거에 제가 한 20년 이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죠. 금융위기 때도 사실 그 사실을 디테일하게 챙기면서 저는 투자에 성공해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저는 파리로 가면은 연준통으로 통합니다. 가면 연준 얘기 제일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근데 사실 쓸데리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오랜 동안 투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펴는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거, 전 그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준은 한 번도 이런 식인지 어떻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옐런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연준은 별명이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4년, 15년 잭슨홀 미팅 막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필립스 이론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너무너무 민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실래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말해요? 괜찮아. 임시적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높은 거는 걱정하지 마. 옛날에는 인플레이션만 민감하게 굴더니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전혀 안 민감하게 굴고 옛날에 한 번도 안 민감하게 굴던 고용 얘기, 특별히 제롬 파월이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들의 실업률, 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 생전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고용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고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제가 그 사람의 변화를 못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연준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현재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밟아야 할 상황이 왔다라는 거였었어요. 그 이유는 중국이 명목으로 봤을 때 GDP의 70% 이상을 훅 따라와 버렸다. 그 가장 큰 역할은 팬데믹이 코로나가 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돌아갔고 미국은 서 있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70%지만 실질 GDP는 거의 미국을 따라잡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구매력 기준으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미국은 위협을 느꼈고 80년대에 일본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처럼 중국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콜했습니다. 예, 아쉬운 마음에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팽당했어요. 예,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중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카드들을 몇 개 갖고 있다. 그 중에 금리가 있고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중국은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먼저 벌써 몇 달 전부터 상당 부분 긴축향 행동을 해왔어요. 중국은 우리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대응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옛날에 당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아프가니스탄도 사실상은 중국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고, 남중국해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행보를 보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중국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달러 패권국으로 살 수 있는 뚜렷한 가장 큰 행동은 뭐냐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GDP,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려고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아주 길게 보면은 약해지고 있는 중간이었었어요. 상당히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확 돌아섰다가 현재도 아직 강세 흐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는 위기가 생기면 강해집니다. 리세션이 왔을 때마다 굉장히 강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달러 강세를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2019년도 내내 트럼프 18년, 19년, 20년 초까지 어떤 얘기 제일 많았냐면 디지털 통화 얘기 막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달러가 위치를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금이 얼마나 좋았니? 저희가 2019년 상반기에 금을 1200불에 사가지고 1800불, 2000불 가까이 가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그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금이 그렇게 올랐냐면 달러가 위치를 잃어간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달러는 위치를 확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진면목을 위기 국면에서는 확 떨치는 거죠. 그러기도 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엄청나게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테이퍼링이 끝나는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9조 이상 넘어가는, 원래 얼마까지 갔었냐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QE 1, 2, 3를 했을 때 4조 5천까지 갔었어요. 얘를 QE 축소까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사는 거를 안 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다 맨 끝에 가면 갖고 있는 걸 팔기까지 한다 그랬죠. 채권을.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밖으로 던지는 것까지예요. 그게 축소거든요. 맨 마지막에 2018년도 축소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게 3조 5천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걸 지금 9조대까지 쫙 올려놓은 겁니다. 물론 코로나를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채로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재정정책으로 쏟아부은 돈이 과다하다. 레리 서머스가 그 다음에 피터슨이 자꾸 얘기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라고 한 것처럼 제롬 파월이 끄떡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던 고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최대한 테이퍼링을 늦게 시작하고 싶어 하고 최대한 테이퍼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만 연기돼도 테이퍼링이 한 달만 연기돼도 얼마를 더 산다고요? 1200억 달러. 근데 그 테이퍼링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경기에서 다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RRP를 통해서 흡수를 하면서 그래서 금리를 조절해 가면서까지 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달러를 최대한 발행해서 경제 규모를 키워놓고자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 더 딱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통화 정책 보세요. 숫자 저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10년 전보다도 경기 부양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놨는데요. 얘가 돌아다니지 못해서 RRP를 통해서 다시 다 들어와 버리면
그런 사례를 전 어디서 봤냐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유럽에서 봤습니다. 유럽은 유로존이고 유로화로 단일 통화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드라기식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유럽 방식은 은행에다 돈을 줘서 은행이 돈을 푸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버냉키 방식이라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 그래서 벤 버냉키 방식은 뭐냐면 직접 시장의 채권을 사버리는 그래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라면 유럽은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은행에게. 그랬더니 양적 완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돈이 풀어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은행에 갇혀있게 되면 경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이 엄청나게 발행해 놓은 달러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하나 더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최대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할 만큼 큰 시장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었는데 중국이 그걸 상당히 거절했고 미국의 노선은 바뀐 거죠. 그런데 그거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뚜렷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에요. 3조 5천짜리. 3조 5천짜리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달러는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연준의 주머니에 있지 않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바이든의 3조 5천 인프라 정책은 관철돼야 되고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한간의 모든 저항을, 모든 항의를 다 받으면서도 엄청나게 찍어놓은 달러가 득이 돼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3조 5천의 인프라 정책은 마치 예정된 것처럼 발표됐고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진행돼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용 관련된 문제들은 그럼 왜 발생하느냐 생각해 보면 저는 의도적인 왜곡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계속해서 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돈을 계속 찍고 재정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고용이 빨리 좋아져선 고용이 빠르게 좋아지면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 또 찍지 못하는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업수당을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찾을 이유가 당분간 없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그 명분은 다 끝나서 이제 9월 6일자로 다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9월 말 쪽으로 가고 10월 달로 가면 고용은 걱정하던 만큼 어려운 모습이 아닐 거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왜곡을 일정 부분 의도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현재 시장을 본다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피크아웃 지표들, 시장이 진짜 경제적으로 경기나 경제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끝에 도달한 게 아니냐. 이제 막바지 좋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낸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일들을 앞두고 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진행이 제대로 돼 간다면 그때 비로소 상당 부분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차트 지표 보시면 졸트는 잡입니다. 그래서 구인 건수죠. 보시면 구인 건수는 저렇게 1000만 건이 넘어가는데 채용은 저렇게 낮은 거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임금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쓰고 있는 거고 이게 뭘 말해줄까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실적이 만약에 일자리 복귀가 일어나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들은 부분적인 지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에 GDP 성장의 고점이 4분기로 이연됐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이제 지금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피크아웃의 의견인데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보지 않고 고점이 뒤로 갔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준과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사실상 다분히 의도적인 왜곡에 의해서 고용을 묶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표가 더 좋게 나온 것들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이 끝나고 일자리로 복귀하는 9월 말, 10월 초, 이제 9월 달 후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지표들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는 성장률 피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앞으로 지표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보는 뭐 경제 관련된 그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지금 대세는 피크 아웃을 인정하고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다만 이 피크가 피크 치고 내려가서 길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지 피크를 지난 것 같다, 피크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베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과거의 지표로 보면 확진자 고점이 나온 뒤에 5주 뒤부터 이동지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모빌리티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확진자 고점 꺾인 다음에 5주 뒤에 실제로 모든 활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금 꺾였다라고 말한 이런 건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옵니다. 재생산 지수라고 말하죠. 한 명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이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지난주부터 떨어졌습니다. 50개 중에 30개 주가 재생산 지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무슨 얘기냐? 1 이하는요. 고점 지났다라는 피크에 대한 확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쯤에 고점을 지났으면 이제부터 5주 뒤에 실제로 모든 활동이 회복됩니다. 물론 그냥 모빌리티 지수는 회복되고 사실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게 워크플레이스 지수라고 말하는 이동지수라고 말하는 일터에 회복된 숫자 그걸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는 빅텍들은 대부분 10월 달까지 정했던 복귀를 무기한 연장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터 복귀가 과거처럼 생각한 것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변수가 변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 속속 복귀하게 될 거고 9월 달부터 지금 아이들 학교 가는 것들은 결정돼서 진행되잖아요. 아시아 신흥국하고 미국, 영국 이런 쪽은 다르죠. 셧다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회복되는 지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대부분 다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나오는 지금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까지 벌어졌던 적이 없어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목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보시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없어서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여전히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고가 지금 여기서는 보셔야 할 게 뭐냐면 과거 2013년, 14년도에 소매 같은 경우나 그 가전이나 건자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여 년 평균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재고가 떨어졌던 적이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재고 관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세안 지역이 전부 다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베타 바이러스 때문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국은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높아지면서 PPI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시아 쪽도 백신 접종률이 말레이시아 같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신규 확진자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쪽들이 이제 정점을 지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니 곧 어떤 걸까요? 일자리에 그러니까 생산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 공급 병목 현상도 시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냐면 리스타킹 장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아래 은행 대출 태도 지수 캐펙스 전망치를 보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짙은 색깔이 은행 태도 지수인데 은행 태도 지수는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에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 관련해서 점점점 더 긍정적인 겁니다. 예, 대출에 관련돼서 태도 지수가 타이트해진 게 아니라 더 대출을 주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런가 하면 캐펙스 증가율도 보시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펙스 지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뭐 요즘 사실 굉장히 좋은 캐펙스 지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지표 인벤토리 리스타킹 관련된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 연준 설비 투자 계획도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계획이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연장된 느낌이다. 이연된 느낌이다라는 거죠. 실적 최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고용이 왜곡되도록 했고 이제 그 왜곡점을 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상 지난번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 발표와 실시를 확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11월 달 시작 혹은 12월 시작, 11월 발표, 12월 시작인데 제롬 파월은 어쨌든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뚜렷하게 밝힌 상태에서 왜냐하면 뒷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같은 얘기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나서 테이퍼링이 진행될 거를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11월, 12월에 진행될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명분 자체를 이번 고용 쇼크 때문에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요번 FOMC에서 고용 쇼크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고용이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고용에서의 뚜렷한 증거를 봐야겠다. 보고서 테이퍼링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얘기한 대로 9월 달에는 고용 쇼크가 왔기 때문에 발표된 고용 쇼크가 왔기 때문에 9월 달 고용 발표는 뒷부분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FOMC 때는 고용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혀 발표하지 않을 상황이 된 거죠. 10월 달에 FOMC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가서 테이퍼링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극히 높죠. 그렇게만 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9월, 10월, 11월까지도 계속해서 국채를 사게 됩니다. 1,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준이나 바이든 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 하나 남았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3조 5천억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약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화당, 민주당 내의 조정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 맨친이라는 사람이 지난 주말, 올해가 주말 사이에 CNN과 인터뷰했죠. 예, 나는 3조 5천억 찬성 못한다. 내가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관에 부닥친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될 제도가 있죠. 지금 현재 이 3조 5천억은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해놨냐면 공화당과 합의해서 하지는 않겠다.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 했으니까 민주당만 전체 찬성을 해도 통과되는 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암초를 만났지만 아마 바이든은 해결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증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조 5천억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내놔야 되거든요. 3조 5천억을 어디다 쓸 건데 그걸 위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증세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자본세 위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세, 증세 관련해서도 지금 21% 정도 이 상황에서 2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년도에 있는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절대 높게 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높여야 25%, 24%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된 얘기들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빅텍이나 이런 쪽에서도 독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세를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에도 뜻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옐런이 말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바이든 정부의 뜻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만 증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니고 악재 요인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빅픽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호재가 만발하고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빌미를 못 잡아서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9월은 조정장으로 이미 그래서 얘기되고 있으니까, 특히 조정의 명분은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관련돼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10월 달까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9월 달, 10월 달 가면서 몇 가지 명분의 문제들에 의해서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빅피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커다란 흐름들이 진행되는 속에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지금 중간에 일어나는 물결들은 실제로는 매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날 올라간다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전체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저도 과거에서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져와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